현우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면 그는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런 루틴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아내 수지는 보통 그보다 늦게 일어났다. 갱년기 증상 때문인지 최근 몇 년간 그녀는 아침에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몸이 무겁고 자꾸 짜증이 나 수지는 어느 날 현우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가는 피로로 그늘져 있었다. 현우는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나아질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녀는 마음치유 상담센터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간 상담은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다. 수지는 상담을 다녀온 날이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저녁 식탁에서 딸 민서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현우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오늘 상담사 선생님이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 마음이 가벼워졌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는 안도했다. 민서도 엄마의 밝아진 모습에 기뻐하며 엄마 요즘 예뻐졌어. 라고 말하곤 했다. 가족의 분위기는 한동안 따뜻했다. 그러나 가을이 깊어지면서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었다. 수지는 상담이 있는 날이면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평소엔 대충 묶던 머리를 단정히 빗어내리고 옷차림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현우는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분이 나아지니까 꾸미고 싶어진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수지는 상담 날이면 늦게 귀가했다. 저녁 7시로 예정된 상담이 9시 심지어 10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상담이 길어졌어. 수지는 현우가 물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현우를 피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중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뺨은 살짝 붉었고 입술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현우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응, 상담 끝나고 커피 한잔 했어.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현우는 그녀가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깜빡이는 알림 불빛을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 민서가 먼저 의심을 품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서는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느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서가 현우에게 다가왔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해.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상담 간다고 하고 너무 늦게 와. 그리고 폰 자꾸 확인해. 오늘 아침엔 엄마가 화장실에서도 폰 들고 갔어.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서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는 딸의 관찰력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가 바빠서 그럴 거야. 걱정 마, 민서야. 그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그 주말 현우는 수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폰을 확인하며 미소 짓곤 했다. 한 번은 현우가 농담처럼 물었다.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그렇게 재밌어? 수지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아, 그냥 친구야. 오랜만에 연락해서. 그녀의 대답은 부자연스러웠다. 현우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서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아빠, 엄마가 상담사 선생님이랑 자꾸 통화해. 어제 밤에 엄마 방에서 웃는 소리 들었어.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수진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현우는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현우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요즘은 그 루틴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의 늦은 귀가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서의 말도 계속 맴돌았다. 엄마가 상담사 선생님이랑 자꾸 통화해. 그 말은 마치 가시에 찔린 듯 현우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찔렀다. 그는 수진을 믿고 싶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뿌리를 내렸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숙제를 하다 말고 현우에게 다가왔다. 아빠, 엄마 캘린더 봤어? 민서는 태블릿을 들고 구글 캘린더 화면을 보여주었다. 수진이 가족과 공유하는 캘린더였다. 현우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상담이라고 적힌 일정이 평소와 달리 강남의 한 카페 이름과 함께 적혀 있었다. 원래 상담은 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민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마음치유 상담센터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었다. 강남까지 가서 상담을? 그는 수진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날 밤 수진이 귀가했을 때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상담 장소가 바뀌었어? 캘린더에 강남 카페라고 적혀 있던데.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쥔 채 살짝 떨리는 듯 했다. 새로운 상담사 선생님이 좀 더 편안한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누구야? 그 상담사 현우가 물었다. 민재 선생님. 전문성이 있어서 좋더라.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현우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며 대화는 끊겼다. 민재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며칠 뒤 민서가 또다시 현우를 찾아왔다. 아빠, 이거 봐.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폰을 내밀었다. 수진의 휴대폰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다. 수진이 잠든 틈에 민서가 몰래 확인한 것이었다. 메시지 상대는 민재 상담사로 저장되어 있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현우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오늘 대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 수진의 메시지에 민재는 답했다. 수진님,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얘기 더 이어가요. 메시지 끝에는 하트 이모지가 붙어 있었다. 현우는 숨이 막혔다. 민서야, 이거 언제 본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젯밤. 민서는 겁먹은 눈으로 대답했다. 엄마가 폰 잠금 풀어놓고 자길래. 아빠, 이거 이상하지? 현우는 민서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달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 속이었다. 그는 수진의 구글 캘린더를 다시 확인했다. 민재 선생님과의 상담이라는 제목 아래 강남의 카페와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장소들이 반복되었다. 상담 시간이 저녁 8시 이후로 잡힌 경우도 많았다. 현우는 손이 떨렸다. 상담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지는 게 정상일까? 그는 수진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현우는 차고로 내려갔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그는 수진의 차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노트북에 카드를 삽입하고 파일을 재생하자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재 선생님,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평소와 달리 어딘가 애교가 섞여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어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님, 제가 늘 곁에 있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현우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다. 대화는 점차 사적인 주제로 흘렀다. 선생님은 정말 따뜻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가볍고 마치 민재와의 대화에 몰입한 듯 들렸다. 수진님이야말로 특별하죠. 민재가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현우는 숨을 참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넘어선 너무나 개인적인 친밀함을 담고 있었다. 갑작스레 대화가 끊기며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옷깃이 스치는 듯한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다. 이어 수진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짧게 울렸다. 민재가 무언가 속삭이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현우는 재생을 멈췄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진이 민재와 가까이 앉아있고 그들의 손이 스치며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은 현우에게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블랙박스 파일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 몇 분의 대화와 소리는 수진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우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다. 그는 민서를 생각했다.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 녹음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현우는 수진과 민재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날 밤 현우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상담사랑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자주 만나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려 애썼다. 수진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냥 내 고민 들어주는 거야. 민재 선생님이 워낙 이해심이 깊어서.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그는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민서가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대화는 끊겼다. 현우는 결심했다. 그는 이 의심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수진이 정말로 그를 배신하고 있다면 그는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다.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현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민재와의 메시지, 블랙박스에서 들린 그들의 사적인 대화, 그리고 구글 캘린더에 적힌 강남 카페와 호텔 라운지에서의 잦은 만남. 모든 단서가 하나로 모여 끔찍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그의 아내였고 민서의 엄마였다. 하지만 블랙박스에서 들린 옥기 스치는 소리와 수진의 부드러운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현우는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를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를 만났다. 최 변호사는 중년의 침착한 남자로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메시지, 캘린더, 블랙박스 녹음은 좋은 시작이에요. 하지만 법정에서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죠.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수진을 몰래 따라다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민서와의 평온했던 과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현우는 수진의 일정을 면밀히 살폈다. 그녀의 캘린더에는 민재 선생님과의 상담이 또다시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로 잡혀 있었다. 날짜는 이틀 뒤 저녁 8시. 현우는 그날을 기다렸다. 수진이 집을 나서자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아빠, 회사에서 자료 정리해야 해서 좀 늦을지도 몰라. 민서, 너도 숙제 잘 챙겨.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빠, 엄마 때문이야, 맞지?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다. 현우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 아빠가 다 알아볼게. 그는 민서에게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현우는 강남으로 향했다. 호텔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는 로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기다렸다. 8시 10분쯤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다. 검은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 그리고 은은한 화장. 현우는 숨을 삼켰다. 그녀 옆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민재였다. 그는 캐주얼한 정장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수진과 나란히 앉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현우는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찍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렌즈는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는 순간 현우는 다시 셔터를 눌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현우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현우는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췄고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현우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 끝에서 그들을 촬영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의 객실 문 앞에 멈췄다. 민재가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따라 들어갈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객실 안의 장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수진과 민재는 아마도 방 안 소파에 앉아 있을 터였다. 민재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속삭이고 수진은 그의 말에 미소로 답하며 가까이 다가앉는 모습. 그들의 손이 얽히고 조용한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가까워지는 장면. 현우는 그 이상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친밀한 순간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로 충분했다. 현우는 복도에 서서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렌즈에 담긴 마지막 장면, 민재의 손이 수진의 허리에 닿아 있는 모습, 그리고 객실 문이 닫히는 순간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선명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그의 눈은 뜨거운 눈물로 흐려졌다. 객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문 너머의 친밀함은 그의 15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지만 그는 민서를 위해 이성을 잃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민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에 앉아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료를 보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 변호사는 말했다. 이혼 소송뿐 아니라 상담사의 윤리 위반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했다. 수진에게 바로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민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 그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다음 날 현우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민재 선생님이랑 무슨 관계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결의가 묻어났다. 수진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뭐 그냥 상담사야. 왜 갑자기?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호텔에서 만난 게 상담이야? 현우의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수진아, 나도 알아. 다 알아. 그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수진과 민재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진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현우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웹사이트를 찾았다. 그는 민재의 윤리 위반을 신고할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는 수진과의 결혼을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민서와 자신의 미래를 지킬 때였다. 그는 마음치유 상담센터에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민재가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그는 끝까지 싸울 각오였다. 현우는 마음치유 상담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로비는 조용했고 접수 데스크 뒤의 직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상담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 책임자도.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걸었다. 현우는 기다리는 동안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민재와 수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 블랙박스 녹음 파일,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센터 책임자가 나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그녀는 현우의 분노 어린 눈을 마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재 상담사의 윤리 위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제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책임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약속했다. 며칠 뒤 현우는 연락을 받았다. 민재는 해고되었고 조사 결과 2명의 다른 내담자가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우는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적어도 민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일 수 없을 터였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 변호사는 현우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법정 공방을 준비했다. 수진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사진과 녹음 파일 앞에서 결국 침묵했다. 법정에서 민재의 윤리 위반도 함께 다뤄졌다. 현우는 민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수진은 변호사를 통해 실수였다며 감정을 호소했지만 판사는 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재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마음치유 상담센터는 논란 끝에 문을 닫았다. 현우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수진과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다. 현우는 민서의 양육권을 얻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 민서는 법정 다툼 내내 침묵했지만 현우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꼭 안아주었다. 아빠 고마워. 민서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어도 아빠가 나 지켜줘서 고마워. 현우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민서를 꼭 끌어안았다. 너만 있으면 돼, 민서야.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 소송이 끝난 후 수지는 한번 찾아왔다.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을 때 현우는 문을 열고 그녀를 마주했다. 수지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현우야 미안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 망쳤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수진아 이제 늦었어.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민서 생각해서라도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는 문을 닫았다.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현우와 민서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서는 학교에서 다시 웃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겼다. 현우는 민서가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가끔씩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수진과의 결혼, 민재의 배신, 그리고 치열했던 법정 싸움.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서뿐 아니라 민재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정의를 돌려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현우는 민서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민서가 앞서 뛰어가며 웃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아빠 저기 강아지 귀엽다.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네 민서야. 우리도 나중에 강아지 키울까?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현우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기 이 평범한 순간에 있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